네, 하노이에서 전해드리는 이상호의 뉴스 비평. 이제 역사적 북미 회담 7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일주일 남았는데요. 거리가 이제 좀 비로소 우리 옛날 운동회 할 때 보면 망국기 뭐 걸고 뭐 그래야 뭐 하는 것 같잖아요. 이제 그런 분위기가 듭니다. 거리마다 성조기랑 인공기가 나란히 걸려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아래에는 이렇게 악수, 손을 마주 잡은 그런 판이 걸려 있고요. 직접 이런 그림을 본 거는 저는 처음인 것 같아요. 인공기는 그 자체로 보는 것 자체도 혹시 이거 위험하지 않나. 인공기 바닥에 유사한 형태가 나타났다고 지자체가 고발당하는 일도 있었잖아요. 근데 인공기랑 성족이랑 나란히 걸려 있는 비슷하잖아요. 색깔도 파란색, 흰색, 빨간색 별 극과 극은 통하는 것인지 여하튼 미묘했습니다. 거리마다 성조기와 인공기가 함께 펄럭이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이렇게 입간판도 있어요. DPRK, USA, 하노이 서밋, 비에남이 다 이렇게 또 끼어들어가 있습니다. 재밌어요. 사실 베트남은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북미 회담을 통해서 얻고 싶은 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어요. 인공기 성조기 사이에 이걸 금성홍기라고 하더라고요. 금성, 금색 별이 그려져 있는 빨간 깃발이라는 뜻인 것 같아요. 금성홍기가 딱 나란히 세 개가 걸려 있어. 자기들은 개최지 도시 국가에 불과한데 나란히 끼고 싶은 거야. 그래서 베트남의 안정적인 경제 발전 그리고 당장 지금 북미 직항 노선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따내려고 지금 로비전을 벌이고 있고 여하튼 인공기와 성조기 사이에 탁 나란히 끼고 싶은 이 마음이 바로 이번 북미 회담을 유치한 베트남의 속마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가 하면은 보통 이렇게 큰 행사 앞두고 이렇게 마케팅 많이 하잖아요. 뭐 월드컵 때 뭐 골 넣으면은 뭐 맥주 프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노이도 이런 마케팅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미용실에서 깜짝 놀랐어요. 이 기사 보고 김정은 트럼프가 하노이 나타났다. 역시 낚였습니다. 별로 비슷하지 않죠? 김정은은 살짝 비슷한 것 같은데 이렇듯 하노이는 이제 분위기가 좀 뜨고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대한민국 보도는 KBS는 냉랭하고 JTBC는 그나마 역할하고 있고 MBC가 오늘 살짝 분발하기 시작했는데 SBS는 이상하다. 요게 오늘 뉴스 모니터의 결론인데 자 오늘 이벤트는 이제 김혁철이 조금 전 도착을 했어요. 이곳 하노이로. 이번 협상 대표죠. 북한 측. 그런가 하면 워싱턴의 특별대표 비건이 미국을 출발해서 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20일 저녁쯤에 도착을 하면은 만나기 어려울 것 같고 당초 예상했던 수요일보다 하루 더 늦어진 21일 목요일부터 본격적인 양국 간 2차 하노이 담판 의제 협상이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큰일 났습니다. 여기 방송사 저희 같은 작은 방송사도 사실은 안정적으로 방송을 하려면 여러 이 시스템과 전기 뭐 전파 뭐 관련된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큰 방송사 공중파에서는 이거를 안정적으로 10시간 이상 생중계를 한다는 계획이기 때문에 뉴스 센터를 지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세트도 짓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거를 다 어디다 했냐면 여러분들 국제 컨벤션 센터 NCC 부근에 다 쭉 했어요. MBC도 바로 NCC 옆에 있는 박물관을 하나 렌트를 거액을 주고 했다는데 그쪽으로 다 쏠려 있었을 거 아니에요. 99% 트럼프가 메리어트 호텔에 묵을 것이 확실하고 또 바로 옆에 경호가 편리한 NCC가 있으니까 그래서 NCC가 회담장이 될 걸로 생각하고 전 세계 언론들이 대부분 NCC 옆에 센터를 설치하려고 계약을 했대요 이미. 그런데 지금 난리가 났어요. 자 보십시오. 북한이 국립 컨벤션 센터를 반대하고 나섰다. SBS, 서울신문, MBC, 뭐 연합뉴스 일제히 보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국립 컨벤션 센터가 어마어마하게 큰 건물이잖아요. 가로 세로 200m, 100m가 넘는 단일 건물인데다가 경호가 어렵잖아요. 지금 이번에 그 왜 대인 경호팀이 같이 온다고 하는데 너무 크잖아요. 커버해야 될 영역이. 그런가 하면 NCC 국립 컨벤션 센터가
메리엇 호텔 바로 옆에 있어. 그러니까 트럼프한테 너무 가까운 곳에서 하면은 좀 여러 가지 면에서 불리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떠오르고 있는 제 2의 장소가 바로 오페라 하우스입니다. 그런데 오페라 하우스는 이상하다. 이게 좀 정상회담 하긴 좀 그렇잖아. 오페라 관람. 그래서 이제 MBN을 비롯한 대부분의 매체들이 오페라 하우스에서 북미 의전 담당자들이 계속 목격이 됐단 말이야. 김창선은 하루 이틀 사흘을 계속 오페라 하우스를 돌아보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북미 간의 의전팀 데니얼이라고 있잖아요. 의전팀 직원들이 오페라 하우스에서 같이 돌아보는 게 목격이 됐잖아요. 그래서 깜짝 공연을 보나? 오페라 극장에서 정상회담 하나? 여하튼 뭔가 이번 회담 과정에 중요한 장소로 쓰일 것 같은데 깜짝 공연 말고는 거기 갈 이유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저희가 취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오페라 하우스에서 메트로폴이라고 하는 김정은 위원장이 묵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력하게 묵을 것으로 예상돼요. 저희가 현장 취재를 했더니 오늘부터 방을 빼라 그랬대요. 손님들한테. 웬 청천벽력. 그런데 그리고 동시에 어제부터 개를 풀어가지고 뭐 베트남 사람들 말로는 100마리라는데 약간 과장인 것 같고 한 10여 마리 정도 개를 풀어서 뭐 폭발물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을 수색할 때 개를 쓰잖아요. 개를 풀어서 수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단히 거의 김창선 부장이 오고 나서 거의 매일 들른 호텔이거든요. 이쪽으로 거의 확정된 것 같은데 재미있는 것은 자 여기에 이제 호안키엠 호수라고 해서 아주 유명한 문화 지역이죠. 구도심 지역인데 여기 보면은 이제 소피텔 레전드 메트로폴이라고 있어요. 요 호텔 보이시죠? 수영장이 있고 아주 근사한 그런 레전드 호텔입니다. 그런데 이 메트로폴에서 보니까 바로 요 건물이 오페라 하우스거든요. 너무 가깝잖아요. 직선거리로 한 200m밖에 안 돼요. 그러면 메트로폴로 김정은 숙소가 정해지면 바로 이 공간이 매우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겠다. 그렇다면 혹시 여기서 1박 2일 하면서 언제 뮤지컬 보고 있겠어요? 그래서 뭔가 회담과 관련된 회담장으로 쓰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취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와중에 짠 KBS에서도 국립컨벤션센터가 북측과 멀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서 메트로폴 호텔과 가까운 오페라 하우스가 만찬 장소로 사용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가능성을 제기하고 나왔어요. 그렇다면 오페라 하우스의 회담장 또는 만찬장으로 이용될 만한 공간이 있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저희가 이곳 하노이에 북미회담 개최 회담장이 어딘가가 사실 우리 시청자분들한테는 중요하게 보이지 않으실지 모르지만 여기에 있는 전 세계 기자들한테 그게 제일 관심이거든요. 전 세계 기자들 가운데 최초로 저희 고발 뉴스방이 오페라 하우스 내부를 구석구석 취재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답이 있었습니다. 하노이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는 오페라 하우스인데요. 공연이 있을 때 외에는 일반인들의 출입이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 고발 뉴스가 단독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요. 1층으로 오페라 하우스 관객들이 들어가고 2층에는 또 2층 VIP 박스가 있습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말 고풍스럽고 아름답네요. 공연 관람을 꼭 한번 해보고 싶은 곳인데요. 우리나라 난타처럼 상설 공연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미 양 정상이 이곳에서 오페라를 관람할 것 같지는 않아요. 프랑스가 식민 시절에 해외에 지은 오페라 하우스 중에 가장 크고 보존 상태가 좋은 곳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오페라를 안 본다면 다른 목적이 있을까요? 바로 이 오페라 하우스 뒤쪽에 있는 공간을 활용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함께 가보시죠. 자, 이곳이 오페라 하우스 2층에 있는 비밀의 공간입니다. 이곳에서는 거울이 이렇게 많이 붙어 있는데요. 거울의 방이라고도 부른다고 합니다. 여기서 지금도 국빈 행사 시에 비밀 회의 같은 것을 갖는다고 하는데요.
거대한 거울의 방 양측에는 보시는 것처럼 각자가 회의를 가질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이 있습니다. 별도의 공간에서 나서면 거울의 방이 펼쳐집니다. 벽면 가득히 큰 거울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어서 거울의 방이라고 불린다고 하는데요. 거울의 방 한쪽 대기실 맞은편에 보시는 것처럼 다른 쪽 대기실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각자 실무 접촉 중에 해당 사안을 긴급하게 구수회의를 갖고 다시 비밀의 방 테이블에 마주할 수 있는 대단히 특색이 있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에는 보시는 것처럼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호텔들에서 오가기가 유리한 부분 때문에 오페라 하우스 양측이 공연을 관람하는 것이 아니라 상설 공연이 없기 때문에 공연을 관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곳에서 역사적인 북미회담을 갖기 위한 그런 장소로 물색 중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최초로 여러분들은 거울의 방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방금 보신 거울의 방 신비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100년 이상 된 건물인데 그 대형 거울 하나하나가 프랑스에서 만들어가지고 가져온 거래요. 그때 그 거울 그대로라고 합니다. 아주 신비로운 공간이었는데 참 신기한 게 마치 100여 년 뒤에 북미 회담을 준비하기라도 한 듯이 거대한 거울의 방 회의장이 있고 양쪽에 이렇게 회담 준비실이 이렇게 딱 갖춰져 있는 거 보면서 정말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고발뉴스 뉴스방에 오페라 하우스 취재 기회를 주신 담당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자, 고발뉴스 뉴스방 여전히 구독하지 않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눈팅만 하시는 분들 구독 좀 눌러주시고 알람 벨입니다. 사카사카 이렇게 활성화 버튼을 눌러주셔야 사카사카시 나오고 그래야 저희가 당장 내일 모레부터 진행할 생방송 라이브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15만 7,500명 구독자 돌파했습니다. 네, 먼저 KBS인데요. 13.7%. 어떻게 18, 19일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죠? 시청률이. 큐시트 봤는데요. 톱뉴스는 탄력 근로제가 대통령 직속 기구죠.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합의됐다. 기간은 6개월로 확대됐는데 건강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좀 아쉽다라고 하는 지적이 노동계에 나오는 것도 사실인데요. 합의 자체는 상당히 평가할 만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반쪽 합의 한계가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대화의 첫 결실이라는데 방점을 찍는 언론 보도가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북미 회담이 하나, 둘, 세 개 이어지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북한의 김혁철 특별대표가 지금쯤 도착을 했다는 것이고요. 북미 회담 의제 협상이 임박해 있다. 비건은 날아오고 있다. 오늘 밤은 좀 무리고 내일 21일 목요일부터 본격적으로 협상이 진행될 것 같다. 북미 간의 워싱턴, 평양의 상호 연락관 교환 재검토. 어제 CNN에서 리에이선 오피서스 세버럴 6-7명의 연락관을 교환한다라고 보도를 단독으로 했는데 그걸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25년 전 무산된 상호 연락관. 외교 정상화 신호탄 될까? 그렇다. 지금 어제 CNN 기사를 베끼면서도 정확하게 기사를 안 쓰고 있어요. 신호탄 될까? 그러면서 기사 마지막에 공식 외교 관계 수립을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약하게 쓰고 있는데 이미 세평비유에서 새로운 관계 결정돼 있는 겁니다. Incremental step toward building formal diplomatic relations. 정식 외교관계 수립을 위한 점진적 단계로서의 연락관 교환이라고 two sources를 통해서 두 취재원을 통해서 확인해서 CNN이 보도한 거잖아요. 그럼 그대로 쓰면 되잖아요. 그런데 공식 외교관계 수립을 위한 징검다리죠. 당연히 incremental steps. 근데 그렇게 안 쓰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베끼면서도 유보적으로 쓰는 것인지 이게 공연이 우리에게 헛된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꾸 가능성에 대해서 알려주고 세평 비유 이미 작년 6월에 합의된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실제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 협의를 하는 단계면 이게 심화, 강화, 총론이라면 구체화되는 협의죠.
양자가 27, 28 날짜도 잡았고 양 특별 대표가 내일부터 협의를 시작하면 이거는 정식 외교관계, 공식 외교관계 수립을 위한 연락관 교환이 맞는 겁니다. 근데 이걸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겁장이처럼 엉덩이를 쭉 빼고 불만족스러운 인용을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야 자기들이 취재한 게 아니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죠? JTBC 뉴스림인데요. 6.1%. 자, 탄력 근로제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되는데 노사정이 극적으로 합의했다. 사회적 대화. 미완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사회적 대화를 첫 발자국 뗀 의미가 있다. 자, 북미 협상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거 보세요. KBS보다 물량으로 2배 가까이 계속 보도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KBS 좀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미 연락관 교환을 검토하고 있다. CNN 특종 단독 보도를 계속 인용하고 있죠. 공식 외교 관계를 위한 신호탄 쏘나? 요 정도 제목을 뽑아야죠. 맞다. 신호탄 쐈다. 합의문 만들 북미 실무진이 속속 하노이에 모여들고 있다. 아마 내일부터 하게 될 것 같다. 김 위원장, 김일성 주석 루트 따를까? 따를 것 같다. 계속 나왔던 보도죠. 연일 대북 정책 집중하는 트럼프, 그 배경에 오바마가 있다. 보니까 오바마가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만났는데 자기가 북한이랑 전쟁할 뻔했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민주당 니들 이거밖에 못했어? 내가 할 거야. 라고 해서 민주당의 실책을 자기의 공으로 만들기 위한 가장 극적인 국제 정치 사건이 북핵 협상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 얘기예요. 실제로 트럼프가 마치 이걸 가지고 자기 정치적 공을 세우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 내에서 비판적이고 우리 수구 기득권 우파 매체들은 북미회담이 성공되면 안 되는 것처럼 성사되면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어깃장 놓고 재뿌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아젠다를 잘 잡은 거죠. 기존의 민주당 나아가서 옛날 공화당도 한 번도 접근하지 못했던 영역까지 이미 와 있잖아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서. 그러면은 트럼프는 정치를 잘하고 있는 거죠.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희는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잡아주면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실리적인 국익의 관점에서 이 사안을 바라봐야 된다. 하물며 국민이 그런데 언론은 더 철저하게 국익의 관점에서 헌신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 언론들이.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설주와 멜라니아가 이번에는 만날 수 있대요. 멜라니아 지난번 싱가포르 때는 수술을 받았고 이설주는 멜라니아가 안 오니까 이게 쌍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안 왔는데 이번에 오면은 요것도 상당히 얘기거리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MBC인데요. 시청률 정말 바닥이 어딘지 알 수가 없네요. 3.1%입니다. 큐시트는 잘 짰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북미회담으로 톱으로 갔거든요. 사실 쉽지 않았을 겁니다. 국내 이슈가 적지 않기 때문에요. 그런데 큰맘 먹고 다섯 곡지를 북미회담으로 올렸는데 시청률이 좀 반등이 됐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노이로 속속 집결한다. 김혁철 비건 대표 2차 담판 임박하다. 내일부터 한다. 평양의 성조기, 워싱턴의 인공기. 70년 적대가 청산된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CNN 보도를 이렇게 풀어서 쓴 거예요. 양국 간의 대사관 설립 바로 직전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연락사무소가 생기면은 이렇게 될 거다. 평양에 성적이 걸리고 워싱턴에 인공기 걸릴 것이다. 명사심리 원산을 말하는 거죠. 원산에도 하롱베이처럼 연 100만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타산지석을 하롱베이에서 방문한다면 김정은이 얻게 될 것이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중국 성장을 점쳤던 세계적인 투자가 짐 라저스를 인터뷰했네요. 싱가포르에서. 이분은 자녀들을 다 데리고 싱가포르로 이주했대요. 중국어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데 짐 라저스의 말에 좀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남북한이 개방될 수 있는 역사적 기회 놓쳐서는 안 된다. 남북 철도 연결이 동북아 물류의 지형을 바꿀 것이다. 이 투자가 입장에서는 가장 경제적으로 큰 변화가 철도 연결 그리고 그걸 통한 이익은 물류 지형을 바꾸는 곳에서 창출될 것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즉 남북 경제 개방은 굉장한 결합이 될 것인데 이런 결합은 역사적으로 매우 드물게 일어난다.
경제적인 빅뱅이 일어나는 거예요. 결합이 되면 한국에서 중국, 러시아, 로마, 파리로 엄청난 물류 이동이 있을 것이다. 제가 어제 베트남 현지에 계신 한인분들 취재를 하면서 느낀 건데 몰랐던 게 많더라고요. 지금 평양에서 기차 타고 김정은이 50시간 걸려서 올지 모른다라고 하는 추측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한국 철도 연결된다면, 남북한 철도 연결이 된다면 지금 베트남을 우리가 그렇게 올 수 있다는 뜻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연결된 남북 철도를 타고 유럽만 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똑같은 원리로 광저우 지나서, 중국 지나서 베트남을 직접, 서울에서, 부산에서 직접 베트남까지 현재 철도로도 약 한 50시간이면 올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고속화되면은 뭐 하루면 오겠죠. 야, 상당히 남북 철도 연결이 물류 지형을 크게 바꾸고 그것이 경제적인 엄청난 파급을 주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빨리 철도 깔아야겠구나, 철도 사업권을 우리가 가져야겠구나, 그런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어젯밤 트럼프와 문재인 대통령의 전화 통화에서 이제 자꾸 트럼프가 국내적으로 시달리고 있잖아요. 그죠? 이번에 또 다 가서 자한당에서 막 양탄자까지 깔아줬잖아요. 트럼프 반대 정치 세력에게 트럼프를 공격할 수 있는 기회를 줬잖아요. 여하튼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트럼프에게 화이팅 한번 외쳐주고 싶었던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한국 역할을 잘 활용해달라, 이런 얘기도 했어요. 나아가서 남북 철도 도로 우리가 떠맡을 각오가 있다. 미국 지금 너 많이 흔들리고 있는데 부담 덜어줄게. 내가 남북 철도 더 맡아서 깔아줄게.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뭐 투자라는 게 그냥 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야말로 수익을 생각하고 과감하게 투자를 하는 것인데, 저는 짐 라저스의 얘기를 들으면서 남북 철도 연결, 요거를 우리 한국 기업이 인프라를 깔고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경제적인 이익에 우리가 함께 민족 공동 번영 차원에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도 달라, 이런 식으로 세일즈했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마밤, 수구 매체들과 수구 유튜브들은 방금 문재인이 트럼프와 통화했다, 자진해서 미국과 북한에 봉이 되겠다고 제안했다, 이런 식으로 억지를 부리고 있어요. 죄를 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주체적으로 북미 관계를 이끌어가고, 그 와중에 단순히 나이브하고 정서적 감정적인 민족이 하나 되면 통일이 아니라 우리 경제가 되살아나고 일자리가 늘어나고 함께 잘 사는 그런 세상으로 가는 길이다. 우리가 절대 이런 마타도 악선전으로부터 북미담을 지켜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SBS입니다. 4.7 소폭 하락했는데요. 큐시트를 보니까 목욕탕 화재 참사 하나, 두 꼭지, 세 꼭지 했고요. 이상한 기사들이 이제 줄지어 나갑니다. 단독이라고 타이틀을 걸고 환경부 블랙리스트라고 인용보를 달았어요. 그리고 청와대 인사수석실이 개입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런 기사를 거의 톱으로 올렸네요. 북미회담은 없어요, 아직. 자, 보니까 환경부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말은 과연 이거를 블랙리스트로 볼 수 있는 것인가? 정권이 교체됐어. 그러면은 산하 기관장들이 있어. 그러면 지난 정부의 환경부 정책과 이번 정부의 환경 정책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의당 자연히 물러나 주는 것이 맞지 않는가? 그건 뭐 여러분들의 판단의 문제입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쭉 새로운 정치를 펼칠 수 있는 것인데, 물론 임기가 보장돼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도 존중합니다만, 그런데 이분들이 사퇴 의사를 밝히고 있는가 여부를 그냥 조사한 서류야. 그렇죠? 이걸 가지고 과거 블랙리스트처럼 돈이 가야 되는데 돈을 안 준다거나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인사상의 정보로서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 이걸 파악을 해서 강제로 사표를 내도록 민정이 개입을 했다, 그러면 그건 좀 다른 문제가 되겠죠. 뭐 사찰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이건 순수하게 자한당이 정치적으로 공세를 하는 공세의 제목이잖아요, 환경부 블랙리스트는. 그러니까 자기들도 떳떳하지 않으니까 인용부호 속에다가 이렇게 살짝 자기들은 엉덩이를 뺀 거 아니에요, 면피한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인사수석실이 개입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해서, 그래서 봤더니 이런 내용이에요. 자, 보세요.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및 관련 동향을 알아야 인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 인사수석실에서 임원들을 나가라고는 안 했는데 제 발로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 자리를 누구 다른 사람으로 빨리 교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교체 안 하면 교체 안 한다고 조질 거 아닙니까?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만든 거야. 근데 민정수석실이 아닌 인사수석실에 보고를 했대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민정수석실에 보고했으면 이상하잖아요. 인사수석실, 인사 담당은 인사수석실로 올라갔어. 이게 뭐가 문제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유한국당의 발주 수사에 따른 자유한국당 관련 기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검찰이 인사수석실이 해당 내용을 단순히 보고만 받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의심하고 있어. 의심하고 있는데 증거가 없는 가운데 이렇게 검찰 발로 이렇게 기사를 쓴다는 거. 좀 위험한 것 같아요. 그런 거 하면 또 이어서 기사를 쓰고도 이상하니까 문학의 블랙리스트와 환경부 블랙리스트 차이점을 한번 따져봤대. 제가 문학의 블랙리스트 중에 블랙리스트잖아요. 블랙리스트라는 것은 누구 피해를 주기 위해서 배제하는 거죠. 배제함으로써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인데 환경부에서는 인사 관련 그냥 단순 자료에 불과하다는 게 블랙리스트 피해자인 저의 판단이에요. 자 보니까 자기들도 그래. 블랙리스트라고는 부르지만 이 환경부 블랙리스트의 경우는 정부 비판 성향 인물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려는 정황이 드러나진 않았습니다. 그럼 끝난 거 아니야. 참 미치겠습니다. 자 이런 따위의 뉴스를 비중 있게 북미 회담에 앞서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황교안 박근혜 탄핵은 부당하다라고 하는 정치적 언서를 이렇게 톱블록으로 올려줄 필요가 있었는가 하는 것도 의외예요. 나아가서 김경수 1심을 조목조목 비판했잖아요. 여당에서. 그랬더니 야당에서 3권 분립을 훼손한 처사다라며 비판했다라고 또 기계적으로 양분해서 갈라치고 있어요. 이런 따위의 뉴스들을 쭉 앞세우고 나서 이제 북미 회담 보도를 하는데 하나 둘 셋. 그래서 어떤 보도했나 봤더니 북미 연락관 교환 검토 70년 적대 종식 신호탄 되나? 이거 CNN 그냥 베껴서 기사 쓴 거고 취재 1도 0도 안 한 거고 북한 김혁철 베이징 도착한다. 북미 합의문 단판 임박했다. 무슨 뭐 축구 진용표도 아니고 그냥 김혁철 오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고 그리고 비건 날라오면 의제 협의하는 것도 이미 알려진 사실인데 이건 무슨 뭐 도무지 공이 들어간 기사라고 보이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북미 회담장 선정에 진통을 겪고 있는데 NCC 국립 컨벤션 센터는 북한이 경호 상황에 난점을 들어서 반대하고 있다. 그냥 뭐 기사다운 기사는 없어요. 그냥 경찰 기자 가서 스케치한 그런 류의 기사들로 북미 회담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얘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검찰이 손혜원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문화재청과 목포시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사실 이 기사를 톱으로 올리고 싶었겠죠. SBS는. 그죠? 자, 그런데 살짝 톱블록에 비껴서 이렇게 배치를 했어. 근데 기사를 또 제가 봤죠. 검찰발 기사는 말이죠. 제가 경찰과 검찰만 한 4년 정도 취재를 했어요. 그러니까 취재 방법과 기사 작성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참 오랫동안 강의를 했습니다. 이런 류의 기사는 기본적으로 수사 속보인데요. 손혜원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유지시키면서 아젠다를 계속 띄우기 위해서 속보를 쓰는 거예요. 나온 거 하나도 없잖아. 단지 압수수색했다는 거 외에는. 그런데 숨겨진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이겁니다. 손혜원 의원 가족과 측근들이 미리 등록문화재 선정과 관련된 정보를 알고 있었는지 지정 과정에 관여했는지가 핵심이다. 자기들 보도가 정당했고 나아가서 시민단체들이 자기들 말로는 못하잖아요.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 누설 등 의혹을 계속 제기하고 있다. 나아가서 전반적으로 자기들은 지금 투기라고는 안 했다고는 하지만 시민단체들이 투기로 몰아서 계속적으로 자신들 기사의 정당성을 유지해주고 있다. 검찰도 그걸 받아서 열심히 수사하고 있다. 자기들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한 기사다 이거죠. 이게 어떤 악영향이 있냐면 보세요. 기본적으로 손혜원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 프레임은 요거예요. 손혜원 민주당 의원의 투기 의혹에 대한 시민단체의 고발과 투기 의혹에 대한 시민단체의 고발을 받은 검찰의 수사.
이런 프레임이 계속 유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SBS 입장에서는 자기 보도의 정당성을 보장받는 동시에 계속 자기들이 보도한 내용이 마치 국가 수사 공권력을 통해서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잖아요. SBS에서는 아주 즐거운 기사입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조금 전에 환경부 블랙리스트 보도 같은 경우도 자유한국당이 정치적 공세 차원에서 발전시킨 자유한국당의 기사이고, 나아가서 이 시민단체 고발이라고 하는 것도, 손혜원에 대한 투기 의혹 제기한 시민단체 고발이라는 것도 사실은 대단히 정치적인 백그라운드가 있어요. 자, 보실까요? SBS는 시민단체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잖아요. 이 시민단체를 밝히면 자신들 보도의 정당성이 떨어질까봐 기본적으로 뉴라이트 계열의 잔당 계열의 시민단체들이에요. 그거를 SBS에는 안 나와 있지만 문화일보에 보니까 나와 있네요. 바른사회 시민회의. 그래, 바른사회 시민회의가 어떤 단체인지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짠, 전희경 의원 잘 아시죠, 여러분들? 이분이 바른사회 시민회의 정책실장을 역임하신 분이래요. 그래서 이 바른사회 시민회의 정책실장을 하면서 뉴라이트의 여전사라는 호칭을 얻은 것이 바로 전희경 의원이야. 그러면 아주 적폐적인 단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실제로 바른사회 시민회의라고 하는 단체는 여기 보니까 전경련에서 연간 10억씩 지원을 받던 단체야. 전경련에서. 그러면 대충 알만하잖아요. 이명박근혜 치하에서 전경련에서 연간 지원금을 10억씩이나 받았어. 그 재벌들의 돈으로 국내 최대 보수단체로 발돋움했던 그런 단체인데, 그 단체 전희경을 뉴라이트의 전사로 키워낸 그 단체인데, 그 단체가 반성하지 아니하고 손혜원 의원을 공격하기 위해서 고발했는데, 그거를 아이고 땡큐, SBS는 구체적으로 그 시민단체를 밝히지 않고 신나게 압수수색을 보도하고 있다. 드러난 것만 팩트가 아니죠. 모든 팩트의 이면 역사성까지도 확인해서 보도해야 되는 것이 언론의 책무입니다. 하노이에서 이상호의 뉴스평이었습니다. 고발뉴스는 여러분의 자발적 후원에 힘입어 운영되는 대한매체입니다. 자본과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언론으로 키워주십시오. 후원 신청은 지금 고발뉴스닷컴에서 접수 중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